한 번에 합격 해커스. 어떻게 시험 잘 보셨나요? 범죄학 경찰 2024년도 경찰 2차 경영시험 여러분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좀 빨리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관계상 좀 늦어졌네요. 자, 그 대신에 충실하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 기출 강의를 통해서 어쩌면 전체에 대한 맥락을 잡을 수 있는, 또 범죄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봅니다. 1번 문제 볼까요? 형식적 의미의 범죄와 실질적 의미의 범죄 늘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 나오면 일단 머릿속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세요. 동그라미. 그래서 가장 안에는 형식적 의미의 범죄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범죄,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뭐예요? 일탈, 이렇게 보란 얘기예요. 일탈. 잘 아시다시피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형법과 다른, 우리가 이제 저형 법정주의에 의해서 법으로 정해진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많은 경우 행정 형벌도 있습니다. 행정법에도 다양한 형태의 벌이 있다는 얘기예요. 법으로 정해둔 형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전부 다 우리는 형식적 범죄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형식적 범죄는 아니지만 사회적 위해가 되고 있다. 사회의 위해 행위다, 이거죠. 저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라고 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직 범죄화 되지 않고 형법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뭐 최근에 우리 이제 디지털 성범죄라든가 아직 법제화 되기 전에 어떤 사회적인 위해 행동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은 실질적 의미의 범죄다. 그리고 일탈이라고 하는 개념은 물론 실질적 의미의 범죄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를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일탈은 범죄는 아니야. 술 마시고 흡연하고 또 가출하고 뭔가 지금 뭐 전조가 좋지 않아. 사회 상규, 우리가 상식과 규범이거든요. 사회 상규라고 하는 상식과 사회적인 규범이 있습니다. 가정에 가면 가정의 규범이 있고 사회에 가면 사회의 규범이 있는데 그 규범을 어긋난 행동들을 한다, 이 말이죠.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하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벗어난 행동,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일탈 개념으로 본다, 이 말이죠. 일탈은 형식적 범죄, 실질적 범죄 개념을 포함해서 일탈 개념으로 본다. 이것은 미국의 범죄 사회학적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회학적 개념으로 이런 용어를 쓰고 있다. 자, 어쨌건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늘상 고정불변의 것이냐? 그렇지 않다.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어떤 곳에서는 범죄로 보지만 어떤 곳에서는 범죄가 아닐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시대에는 범죄였지만 어느 시대에는 범죄가 아닌 경우도 있다, 이거야. 그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범죄의 상대성, 범죄의 가변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문제 볼까요? 형식적 의미의 범죄와 실질적 의미의 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제를 보실 때 이렇게 X를 해 주셔야 합니다. 시험장에 가시면. 시험장에 가서 실수한 것처럼 뼈아픈 아픔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가 체크하는 방법대로 따라 주셔야 합니다.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아니라고 했죠. 변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입법의 지연에 따라 법적 허점을 야기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시대는 막 변화하고 있고 기술은 발달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우리는 저형 법정지이기 때문에 법에 없으면 처벌을 못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입법 지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오케이. 자,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사회에 유해한 반사회적 행위를 뜻한다. 좋아요.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범죄 개념에 더 근원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 기준을 제시해준다. 그렇습니다. 정책적 판단 기준. 자, 어떻게? 형사 정책적 관점에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관점에서 법률에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하게 하는 것이 실질적 범죄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를 하고 나서 여러분 옮길 때는요, 두 번 볼 필요가 없어요. X 딱 맞으면은 그대로 답을 옮기면 되는 겁니다. 자, 형식적 의미의 범죄, 실질적 의미의 범죄, 일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죠? 반사회적 성격까지도 우리는
범죄학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자, 범죄학 연구 방법 중 질적 연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연구 방법론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반드시 출제가 돼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익숙치 않는 부분이야. 왜냐하면 아니 그동안에 뭐 법을 공부하고 주로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해왔는데 갑자기 뭐 연구 방법론 해가지고 굉장히 까다로워 보여. 안 보던 것이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런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범죄학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범죄학이 형사정책이 아닌 이유이기도 해요. 왜? 형사정책은 법학자들이 법학을, 그러니까 형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범죄로 할 것이냐, 사실은 실질적 의미의 범죄 개념을 가지고 고민하는 과정이 형사정책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범죄학은 뭐냐면 좀 더 깊단 말이에요. 이 범죄는 누가 했지? 왜 했지? 동기는 무엇일까? 이 범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 이 범죄학은 사람학입니다. 사람에 대한 고민을 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 연구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이것은 제왕의 학문이라고 그랬어. 어디를 가나 다 범죄학이야. 범죄학이야. 어디를 가나. 왜? 사람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면 그것은 범죄거든. 그것이 일탈이 됐건 실질적이 됐건 형법이 됐건. 그래서 이 범죄학은 연구 방법론이 굉장히 디테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하다는 거. 정치하다는 얘기는 세밀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구 방법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빠질 수가 없어요. 자, 아까 얘기한 형사 정책적 관점에서는 그냥 연구 방법이라고 해봐야 문헌 연구가 중심이거든. 법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회 현상을 보는 거야. 한 개인의 범죄의 원인을 보는 거란 말이죠. 원인과 결과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자, 질적 연구가 나와 있고 양적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것을 이제 두 개로 연결해서 봐야 해요.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이 양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계량적 연구라고 보시면 계량적, 다시 말해서 수치화된 것, 통계적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질적 연구는 통계가 아니야. 직접 만나는 거야 사실은. 인간과 인간 직접 만나서 그 사람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규모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소규모밖에 안 돼. 질적 연구는. 그리고 양적 연구, 이 질적 연구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인과 결과를 따지기보다는 그 사람의 현재 현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양적 연구는 통계적 방법을 써요. 통계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 뭐 AI 얘기하고 있지만 AI 이전에 뭘로 해요? 통계로 했단 말이죠. 그 통계의 발달 도구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원인과 결과까지 추론해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사회 현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가능하다. 아니야. 실적 연구, 질적 연구 적절하지 않는 것 그랬네요. 자, 질적 연구는 심층적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주관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렇습니다. 객관이 아니란 얘기야. 숫자화되지 않았다, 계량화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사회 현상의 인과관계를 밝혀서 법칙을 발견하고 인간 행동의 예측이 가능하다. 이건 뭐예요? 인과관계. 자, 법칙을 발견했다. 항상 그렇다는 얘기야. 항상 일반화시킨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측이 가능하다. 이것은 양적 연구의 장점에 해당합니다. 자, 소규모 분석에 유리하고 자료 분석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XX 골라서 그대로 답안으로 가면 됩니다.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자, 범죄 원인의 결정론적 시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정론이 나오면 무슨 얘기가 나와야 해요? 비결정론이 나와야겠죠. 항상 두 가지입니다. 자, 비결정론, 결정론. 사상적 기반은 뭐예요? 이건 고전주의죠. 고전주의.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공부가 됐다는 전제하에 강의합니다. 자, 결정론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야. 범죄를 하는데 그 사람은 할 수밖에 없어. 그것이 그 사람의 소질적인 생리적인 원인이 됐건 아니면 성장하면서 부모의 양육 과정이 문제가 돼가지고 심리적 문제가 발생했건 아니면 사회 환경이 문제가 됐건 간에 그것에 의해서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 이것이 바로 결정론이죠. 그래서 이것은 실증주의적 관점이다. 실증주의. 자, 비결정론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자유의사론 그러죠. 자유의사론. 본인이 선택했다는 얘기야.
자, 결정론적 시각에 관해서는 옳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범죄자의 처벌보다는 치료를 강조한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뭔가 문제 있어. 여기 비결정론은 뭐예요? 자유사로는 지가 선택했다는 거야. 이것이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를 계산해보고 찍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치료 개념이 아니야. 정상인이다 말이죠. 이 고전주의의 사람 이제 생각은 뭐냐면 인간에 대한 생각이거든. 우리 지금 제가 자꾸 얘기합니다만 범죄학은 뭐예요? 인간학이에요. 범죄인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사람 중에서 왜 저 사람은 범죄를 했는가? 그 범죄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러면 저 원인을 어떻게 제거해 줄 것인가? 이 고민들을 한 것이 범죄학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고전주의는 뭐예요? 모든 사람은 똑같다. 매우 이성적이다. 계산한다. 지가 무슨 어쩔 수 없이 나는 어쩔 수 없었어요 라는 얘기 통하지 않는다. 모두 다 평등하다. 그러니까 자유 경쟁을 하자. 이런 사상적 기반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고전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치료하고 관계없어. 네가 잘못한 것은 네가 알아서 했잖아. 그러니까 처벌받아야지. 이런 얘기예요. 자, 처벌보다는 치료를 강조한다. 결정론적. 그렇습니다. 자, 자유의지 아니라고 그랬죠. 자유의지는 고전주의적 관점이라고 그랬어요. 비결정론적 관점이다. 특별 예방주의적 사고를 기초로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는 이제 특별하고 일반하고 이 말이 워낙에 많이 나와요. 우리 범죄학에서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용어적 하나하나를 다 보려고 하지 말고 그 의미를 갖다가 확장해서 보고 계셔야 해. 일반은 모든 사람, 모든 것 이렇게 보시고요. 특별은 그 사람, 그것 이렇게 보시란 얘기야. 특별하잖아. 구체적으로 특별한 사람한테 관심을 갖는 것 특별 예방이죠. 치료는 누구한테 해요? 모든 사람한테 합니까? 아니야. 특별한 사람한테. 그래서 특별 예방주의적 사고를 기초로 한다. 사회적 책임론을 책임에 근거로 하고 있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회적 책임론이라는 것은 비결정론에서 고전주의 입각에서는요. 정상인이 하거든. 정상인이 본인이 계산에 의해서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당연히 응보적으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해주면 돼. 상응한 처벌을 해주면 돼. 그런데 그 처벌의 근거가 뭐냐면 네가 이러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한 데 따른 도의적 책임을 묻는 거예요. 도의적 책임. 네가 잘못했잖아.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실증주의적 관점에서는 이거 비정상이란 말이야. 뭔가 좀 부족한 사람이야. 치료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결정론적 관점이라고 했고요. 선택의 결과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거야. 어쩔 수 없이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어떤 책임을 묻는다? 사회적 책임을 묻겠다 이런 얘기야. 책임을 묻기는 물어야 해.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묻는데 그것은 치료와 처우여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 사회적 책임이 뭐냐 이 말이야. 사회에 네가 책임이냐? 이렇게 볼 것이냐 이 말. 아니야. 그런 얘기가 아니야. 자, 범죄를 했는데 사회가 책임이야.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을 묻는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니까. 자, 사회에 위험이 되는 성격을 네가 가지고 있어. 사회에 위험이 되는 요인을 네가 갖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이런 개념이 사회적 책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사회적 책임론을 책임의 근거로 하고 있다.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3번 이렇게 보시고요. 자, 볼까요? 롬브로소가 나왔어요. 롬브로소의 주장 영향을 받은 초기 실증주의 학자와 보기 2를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롬브로소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러면 조금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해요. 롬브로소, 왜 어떤 학자들은 롬브로소로 하고 어떤 학자들은 롬브로조라고 얘기할까? 롬브로조는 저기 유럽 학파라고 보시면 돼. 유럽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옛날에 형사정책학자들은 롬브로조로 다 읽어요. 독일식 발음으로 읽어버립니다. 미국 사람들도 독일식으로 읽어버려. 우리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 왜? 우리 대륙법계를 공부를 해왔거든. 계속 우리 선배들이. 그러다가 이 범죄학은 어디 가서 공부합니까? 미국 가서 공부한단 말이죠. 그래서 소장파들이 미국 가서 공부하면서 어쨌거나 유럽과 미국의 역사와 유물이 전부 다 지금 학문적인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세계를. 그러니까
거기서 배워올 때는 뭐래요? 롬브로소 이렇게 읽는다니까. 이 차이가 미묘한 차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누가 냈을까? 시험 문제를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범죄 사회학자가 냈구나, 이렇게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로팔로, 꼬링, 페리가 나왔어요. 자, 통계학자인 피어슨과 협업하여 생내적 범죄 인설을 비판했다. 자, 여러분들 이 꼬링을 기억하셔야 해요. 이 꼬링. 자, 롬브로쪼의 사상을, 롬브로쪼는 뭐예요? 범죄인은 누구냐 했더니 원시대로부터 계속 진화되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놈이 과거 원시인의 생체가 드러났다는 거야. 원시인이 가졌던 그러한 신체적 특징이 드러났다 이거야. 그래서 격세 유전해가지고 갑자기 범죄인, 원시인이 태어났다 이렇게 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신체적 특징 가지고 면밀한 검토를 합니다. 이 롬브로쪼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아주 면밀한 관찰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그것을 분류 작업을 해가지고 범죄인을 분류를 해. 그 모습을 보고 이 페리가 감동을 합니다. 이 페리는 원래는 이탈리아 사람이긴 하지만 어디 가서 공부를 해요? 프랑스 가서 공부를 해요. 이름 자체가 페리야. 프리한 사람이야. 굉장히 자유분방한 사람이야. 그래서 마르크스주의 사회학, 뭐 꽁트의 사회학 뭐 다 배워갖고 왔어. 이게 머릿속에가 사실은 사회학적 범죄 원인에 대한 이런 생각도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롬브로쪼가 연구하는 자세를 보니까,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동스러운 거야. 존경스러운 거야. 그래서 그 위하에 들어가서 같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합니다. 자, 자, 그런데 이 가로팔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 꼬링이 롬브로쪼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자, 범죄는 격세 유전한 거야. 생내적 범죄인이 있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꼬링이 아니야, 고리를 딱 걸어. 고리를. 아니야. 아니야라고 얘기한 사람이야. 꼬리. 자, 그래서 먼저 피어슨과 협업하여 생내적 범죄를 비판했으니까 어때요? 맞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팁을 좀 드리고 갈게. 이 피어슨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이 상관계수란 말이에요. 상관계수. 뒤에 가면 나오긴 한데요. 여기다 쓸까? 안 보이니까. 범죄학을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셔야지 어렵게 보시면 안 돼. 재밌고 흥미로운 과목이에요. 자, 피어슨이 상관계수라는 통계학에 있어서, 오늘날 통계학에 있어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게 한 역할을 해줍니다. 통계학자거든. 그래서 어떤 사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상관 있는 것들이더라.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를 측정할 필요가 있더란 얘기야. 그래서 상관계수를 만드는데 이것이 오늘날 피어슨의 상관계수라고 그래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서로 두 가지의 사안이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서로 간에 상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통계학적 연구 방법이야. 그 지수를 만들었어, 이 사람이, 피어슨이. 이걸 가지고 고링이 연구를 했다니까. 자, 어떻게? 자, 부모가 얼마나 구금을 당했느냐, 구금 횟수, 얼마나 오랫동안 교도소에 들어가 있었느냐, 구금 기간, 이것하고 지금 현재 자식하고요, 자녀하고 연결을 해봤어요. 이렇게 연결을 해봤더니 이 상관계수에 의하니까 굉장히 상관성이 높게 나타난 거야. 이 상관계수란 것은 뭐냐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수치 속에 얼마나 관계성을 드러내는 거야. 만약에 마이너스 1로 가면 정반대되는 상관을 보여주는 것이고, 플러스 1로 가면 매우 상관성이 높은 것이고, 그래. 0이 되면은 뭐예요? 상관성이 없는 거야. 그래서 부적 상관, 정적 상관 개수다, 이렇게 보거든. 그러니까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면 이게 상관성이 있어 없어 이걸 연구할 때가 있다니까.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피어슨이 만들어 놓은 상관 개수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니까. 근데 그때 통계학자 피어슨이 그런 상관 개수를 딱 발표를 하니까 그걸 가지고 고링이 연구를 해봤어.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구금 횟수와 구금 기간을 가지고 쫙 집어넣어 봤더니 상관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더란 얘기야. 그래서 야, 고링, 롬브로쪼, 네 말이 맞는 것 같지만 틀리다? 내가 볼 때는 유전의 열등성의 유전이야. 응? 유전되는 건 맞아. 응?
유전되더라. 이게 유전되더라. 격수의 유전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신체적 특징이 아니고 이 범죄성은 유전되는데 그 열등성이 유전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고리를 걸었어. 그 다음에 이 고링의 얘기를 또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후턴. 여기까지 연결돼 있어야 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범죄 방지를 위해서는 법률 제도 및 사회 제도의 근본적 개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페리. 자, 법률 제도, 사회 제도, 사회 정책을 매우 강조한 사람입니다. 자, 이건 뭐라고 써야지? 여기는 고링이니까 니은번 써놓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디귿이네요. 디귿. 오케이. 자, 범죄 행위란 범죄자와 일반인의 신체적 차이가 아니라 유전학적 열등성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나왔네요. 니은번. 자, 사회 진화론을 적용하여 범죄자는 도덕과 연민이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건 누구예요? 이건 자연범이잖아. 가로8로 저어가지고 자연범과 법정범을 나눴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분은 자연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사람이라고 봤거든. 자연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안 될 일을 한 거야. 그게 뭐예요? 도덕심이고 연민의 정이 없기 때문에 범죄를 한 것이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누구나 범죄로 보는 것을 우리는 자연범이라고 그래. 자, 이것은 가로8로예요. 자, 기업번. 자, 사회는 자연적인 몸체이며 범죄 행위는 자연에 대항하는 것이다. 이거 바로 사실은 이건 같은 말이거든. 가로8로가 한 얘기입니다. 가로8로. 자, 사회는 자연적인 몸체다. 이 말은 뭐예요? 자연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범죄 행위는 자연에 대항하는 것이다. 사람을 죽인다. 사람을 폭행한다. 남의 것을 빼앗는다. 연민의 정이 없어서 발생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요? 니은 디귿, 니은 기억 이렇게. 4번이네. 오케이. 자, 범죄인 가계 연구가 나옵니다. 범죄인 가계 연구. 자, 이것은 두 사람은 명확하게 암기해놔야 해. 자, 고칼로리로 덕대일인 조카가 돼버렸어. 조카를 너무 많이 먹였어. 그래가지고 고칼로리. 자, 고칼로리 덕대일 조카가 덕대가 제일 큰 사람이 돼버렸다니까. 조카가. 이렇게 보시면 고다떼의 칼리카크가 의연구, 덕대일의 주크가 의연구, 이렇게 두 사람을 암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당연히 가계 연구 중에 범죄의 유전성을 인정한 것이야. 그런데 서덜랜드가 에드워드가 연구를 했더니 선조가 살인범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밑에는 살인하지 않더란 얘기요. 그래서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자, 고링의 통계 방법에 의한 연구. 자, 고링이 왜 갑자기 통계 방법이 나왔어요? 아까 그 얘기 아니? 우리 피어슨의 상관 개수를 가지고 연구를 했다니까. 그랬더니 열등성이 유전이 되더라. 그래서 범죄의 원인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어렵진 않죠? 다 내용까지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갑니다. 자, 프로이드 나왔어요. 프로이드. 적절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프로이드는 항상 나오기 때문에 깊숙이 봐주셔야 해요. 계속해서 확장하고 좀 더 깊이 나오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들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에는 성적 에너지 리비도가 있다. 좋아요. 자, 의식의 영역에는 에고, 무의식의 영역에는 이드와 뭐예요? 슈퍼에고가 있어요. 틀렸네요. 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남자아이가 어머니에게 성적 욕망을 느끼고 아버지에게서 거세의 공포를 느낀다. 이때 뭘 느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때 불안을 느낀다니까. 그 불안이 적절하게 해소되지 않으면 뭐가 돼요? 억압을 시켜, 자기도 모르게. 응? 여러분들 의식의 세계가 아니야. 우리 유년기에 형성되는 어떤 자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억압을 통해서 그 억압이 지나치게 큰 긴장을 발생하면 그것이 터져서 범죄가 된다고 봤어. 자, 좋은 얘기예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일렉트라 컴플렉스 얘기하고 있죠. 자, 성화는 에고의 갈등 해결 유형 중 하나이며 반사회적 충동을 사회가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죠? 억압과 성화는 여러분들 구분해서 보셔야 해. 억압은 눌러내는 겁니다. 성화는 뭐예요? 내가 지금 성적 에너지가 막 넘치는데, 성적 에너지가 넘치는데 이것은 뭐예요? 이걸 드러내면 어떻게 돼? 공격적이 되잖아.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어. 그런데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열심히 운동을 해서, 열심히 무엇인가에 몰두를 해서 그것으로 내 에너지를, 내 힘을 다 쏟아 붓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성화에
승화시켜버려. 에너지를 분산시킨다는 얘기예요. 에고의 갈등 해결 방법 중에 하나다. 이것을 무슨 뭐 방어 기제다 이렇게 설명도 하지만 사실은 방어 기제죠. 방어 기제. 내가 지금 뭔가 지금 터치려고 하는 것을 어떤 다른 방향으로 좀 틀고 있으니까 방어 기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공부를 해놓으면 재밌어요. 이 범죄학은 재밌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공부하세요. 자, 사회 해체 이론입니다. 적절하지 않는 것 그랬어요. 버식과 웹이 나왔어요. 사회 해체 지역에는 공식적인 행동 지배 규범이 결핍되어 있으므로 비공식적인 감시와 지역 주민에 의한 직접적인 통제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뭐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일일이 다 설명을 올라나고. 자, 콘하우저. 사회 해체가 진행된 지역에 비행 하위 문화가 형성되어야만, 그래서 여러분 사회과학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그것은 일단 멈춰야 해. 무슨 소리야? 하고 딱 들여다봐야 해. 어떤 경우든지 절대적으로 이런 것은 없어. 우리 사회 현상은 늘상 예외가 있어. 그래서 우선 틀렸고요. 쇼와 맥케이는 범죄율이 거주민의 인종, 민족 구성과 상관관계가 낮다고 봤다. 왜? 아니 어떤 지역의 문제지 그쪽에 뭐 사람이 새롭게 들어오고 어떤 민족이 살고 이거 관계없더란 얘기야. 어떤 지역의 문제더라. 샘슨은 집합 효율성의 약화가 범죄율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콘하우저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볼게요. 자, 사회 해체 이론은 초기 사회 해체에 관한 이론가들이 있습니다. 자, 워스, 파크, 사회 해체에 관한 이제 버제스라든가 동심원 이론인가 이런 이론들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고 나서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쇼 앤 맥케이가 사회 해체 이론을 얘기하면서 문화 전달 이론, 문화 승계 이론을 완성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문화 전달 이론이라고 한 것이 자, 또 사회 해체 이론, 사회 해체가 일어나고 거기서 범죄가 발생하는데 범죄의 문화가 전달된다고 이렇게 봤단 말이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쇼 앤 맥케이가 이 문화가 만들어져 가지고 문화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범죄가 발생한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 로빈슨이 빈손이야. 빈손. 로빈슨이 빈손으로 만들어버려 비판을 해버립니다. 쇼 앤 맥케이 주장을 야 너네들 말이야 지금 범죄의 개인적 원인을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 너 그렇지. 너 지금 왜 누가 범죄를 하지 이걸 너 좀 얘기하려고 하고 있지. 그래 놓고 왜 너 범죄 전달 문화 전달이라고 얘기하니 왜 문화라고 얘기하니 이런 얘기야. 그래서 사회 해체 이론이 여기서 깨져버립니다. 더 이상 관심을 안 가져요.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네 이렇게 됐던 거야. 이것에 대해서 콘하우저가 나타나 가지고 야, 쇼 앤 맥케이가 꼭 틀린 말 한 것은 아니야. 꼭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다. 내가 보니까 이 사회 해체하고 문화 전달은 다른 거야. 문화 전달, 문화 승계는 사실은 다른 거다. 다른 건데 이것을 헷갈려 버린 거야. 이거 구분해 가지고 사회 해체할 때 먼저 여기서 비행이 발생하는 거야. 문화가 전달될 때 여기서 비행이 아니야. 먼저가. 여러분 생각해봐라. 사회 해체가 돼가지고 일명성 또는 통제의 불능 어떠한 그러한 사회 해체의 특성 때문에 그 지역에서 범죄와 비행이 발생하는 것이지. 그리고 나서 그것이 문화로 자리를 잡아서 문화적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사회의 특성이 되는 것이지. 비행이 네 뒤에서 발생했다? 이거 틀린 거다. 내가 볼 때는 자, 꼭 틀렸다기보다는 자, 쇼 앤 맥케이가 틀렸다기보다는 이 사회 해체가 했을 때 비행이 발생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그래 그럴듯하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콘하우저는 사회 해체가 진행된 지역에
비행하위 문화가 형성되어야만 이것이 아니라 사회 해체가 진행된 지역에서 비행이 발생한다는 얘기야. 먼저 발생해. 그리고 그것이 문화로 자리 잡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거 자세히 안 보면 여러분들 놓치기 쉬운 문제죠. 좀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도 경관부 문제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문제가. 자, 클라우드와 올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이름을,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사람 이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해. 이론하고 연계하셔야 해. 범죄학 이론에서 사람 이름 없는, 주인 없는 이론 없어.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듣다 보면 그럴듯해. 다 이해가 돼. 그런데 왜 시험장에서 틀리냐? 그것이 누구 것인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누가 말했지? 출제자들은 어때? 재밌잖아. 응? 이론은 맞아. 거기다가 앞에 사람만 살짝 바꾸나. 그러면 헷갈려 버리거든. 반드시 앞에 사람을 기억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차별적 기회는 화가 나잖아.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분노하는 게 뭐야? 공정에 관한 시비죠. 응? 나한테도 흑수저가 됐건 내가 뭐 금수저한테만 기회가 가지 말고 나한테도 기회를 달라는 거야. 금수저끼리만 너네들만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그런 이런 사회 구조 나 기분 나쁘다 이거야. 가장 분노한 부분 아니야? 차별적 기회 때문에 분노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끌어오른단 말이야. 끌어올라. 응? 끌어오르는 차별적 기회 이론이야. 이렇게 암기를 하라고. 자, 세 가지 문화로 얘기합니다. 이 문화란 말을요, 깽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자, 문화. 우리는 문화란 말을, 문화는 뭐예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용인된 가치와 규범을 말해. 그 사회에서는 그것이 좋은 거야. 다 받아들이는 거야. 그것을 우리는 문화라고 그래. 이것을 깽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는 깽하면 그냥 폭력적 조직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범죄학에서는 그냥 같은 의미로 본다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왜? 범죄학적 문화니까. 자, 이거 한번 볼까? 합법적 수단이 없어. 그런데 비합법적 수단이 있어. 그럼 범죄를 해야 안 해? 범죄하지. 응? 자, 합법적 수단이 없는데 합법적 수단은 없지만 비합법적 수단이 있어. 그러면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한다? 범죄적 문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죄적 문화. 자, 두 번째, 합법적 수단이 없어. 그런데 비합법적 수단도 없어. 그렇지만 화는 나. 폭력은 사용할 수 있어. 힘이 있다 이 말이야. 이런 경우는 갈등적 문화라고 그래. 갈등적. 지나가다가 그냥 똥개 지나면 그냥 발로 차버린다니까. 깡통 발로 차고 에이씨. 이것이 바로 갈등적 폭력적 문화라고도 그래. 그런데 이것은 왜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취직을 하고 사회에 진출하면 사그러듭니다. 청년 때 힘은 넘치고 쓸 데는 없고 합법적으로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이럴 때 드러나는 현상이야. 그래서 잠시 동안 머물다가 어른이 되면 대부분 결혼하고 취직하면 없어지는 문화다 이렇게 보시면 돼. 도피적 하위 문화는 합법적 수단도 없고 비합법적 수단도 없어. 그런데 폭력도 사용 못해. 그러니까 이게 이중 실패자라는 거야. 기술도 없고 힘도 없어. 더블 페일러 그래. 더블 페일러. 도피적 하위 문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억은 뭐가 되겠어? 범죄적 하위 문화, 니은은 갈등적 하위 문화. 자, 볼까요? 1번. 비합법적 기회가 많은 지역에서 형성된 하위 문화다. 그렇죠? 뭔가 배워야 한다는 거야. 자, 주로 과시적 폭력범죄나 조직폭력배에 관해 다툼 등이 빈번합니다. 이것은 갈등적이야. 갈등적 하위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좋아. 니은은 사회 해체의 정도가 심한 지역에서 형성된 하위 문화로 이중 실패의 경험한 사람들. 이중 실패는 뭐라고? 도피적 하위 문화. 자, 합법적 수단 사용이 차단된 개인은 곧바로 비합법적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머튼의 가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죠? 머튼은 뭐예요? 합법적 수단이 없으면 무조건 범죄한다고 봤거든. 개혁형, 이노베이션. 그런데 클라우드 와우르는 아니야. 범죄도 배워야 하는 거야. 배우지 않고 수단이 없다고 해서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다고 해서 합법적 수단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버지로부터 삼촌으로부터 동네 형으로부터 배워야 해. 그렇죠? 동의하지 않습니다. 격정범
격정범. 하위계층 청소년의 하위문화 형성을 밝히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좋습니다. 응? 뭐야. 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예요. 자, 하위계층 청소년의 문화 형성에는 밝히는 도움이 됐어. 근데 격정범은 안 돼. 왜? 아니, 느닷없이 화를 내는 것은 문화가 아니잖아. 배우는 게 아니잖아. 예? 배워야 한다니까. 배워야 한다. 그렇게. 문제가 뭐 20문제다 보니까 좀 여유가 있네요. 자, 메스너와 로젠펠드입니다. 이름부터 기억하시라고 그랬어. 여러분들 이름과 이론은 반드시 함께 가는 거예요. 자, 메스너는 뭐라고? 메스너. 메스를 들고 다니는 사람. 병원에 가면 의사들. 로젠펠드는 뭐야? 장미로 된 들판이야. 이름 자체가 뭐 그 들어있다는 것은 아니야. 그렇지만 한번 연상해보자고. 로젠펠드. 장미로 된 들판이야. 아주 아름다운 곳이야. 돈이 많은 곳이야. 성공이 보장된 곳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60년대 70년대에 실제로 그랬다니까. 의사들이 항상 이렇게 기득권화 돼가지고 마치 막 돈을 잘 버는 집단으로 보여지는 것이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에요. 사회가 경제가 돌아가고 사회가 안정이 되고 그래야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워낙에 못 살고 힘드니까 의사들이 눈은 뜨여지죠. 눈은. 그래서 미국을 보니까는 야, 미국 가면 귀의 땅이야. 가면은 그래도 뭐 야채 장사를 해도 먹고 산단 말이지. 돈을 벌고 아이들도 좋은 학교에 보낼 수가 있고. 그래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미국 가서 유학을 갔다니까. 이민을 가버렸어. 그때의 모습이 뭐냐면 마치 오늘날 우리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듯이 똑같은 현상이 있었다니까. 메스너와 로젠펠드가 바로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사회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크라임 오브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도적 안움 이론이라고 그래요.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다양한 제도가 있잖아요. 이 많은 제도들이 서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사회가 돌아가는데 이 많은 제도 중에서 이 경제 제도가 완전히 압도를 해버린 거야. 정치, 사회, 문화를 압도를 해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 것이 바로 제도적 문화 이론이에요. 보실까요? 적절한 것은 그랬네요. 자, 탈상품화가 치열한 경쟁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범죄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탈상품화를 몰랐다면 애매한 거야, 이게. 용어가 어려워, 용어가. 교과서에 있긴 있어요. 우선 놔두고 볼까요? 에그뉴에 에그뉴. 그래서 에그뉴. 새로운 거야. 일반 긴장 이론. 일반은 뭐라고 그랬어? 모든 사람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긴장 이론이란 얘기야. 자, 구조적 차원에서 재해석하고 확장한 이론으로 평가된다. 아니야. 구조적 차원에서 재해석하고 확장한 것은 뭐예요? 머튼의 것을 지금 확장했다고 보시면 돼. 에그뉴는 미시적 이론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취지향, 개인주의, 보편주의, 행위규범, 물질만능주의, 5가지 하위 가치관이 범죄 행위를 유도한다고 봤다. 여러분들 그냥 애원해야 해, 사실은. 왜냐하면 이런 것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럴듯하게 들어가 있잖아. 아니란 얘기야. 보성물계, 이렇게. 보성물계 암기해놔야 해. 다른 사회제도가 경제에 종속되어, 그렇죠? 경제에 종속되어 있어서 비경제적 기능과 역할이 평가절하되는 사회제도의 불균형. 여기까지 정확하지, 맞지? 그런데 개인의 관심에 초점해서, 개인이라고 해서 개인이 아니라 이거 구조로 봤다니까. 이 메스너와 로젠펠드는 제도적 안움 이론을 구조적으로 본 거예요. 미시적으로 본 게 아니야. 그래서 개인의 관심의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관심 초점은 뭐예요? 관심 이론 뭐야? 우리 밀러의 주요 관심사 이론. 그걸 살짝 갖다 넣는 거예요. 자, 이 탈상품화라는 것은 여러분 교과서에는 뭐 거창하게 쓰여있지만 여러분 간단하게 보시면 돼. 정치를 잘한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사회를 안정시키는 거예요.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야.
안전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지나친 경쟁 사회를 완화시켜줘야 해. 긴장을 완화시켜줘야 해. 뭐예요? 뭘 통해서 할 수 있어? 복지 정책이란 말이에요. 지나치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고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지고 그래서 투쟁하고 이러한 관계들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뭐냐면 탈상품화야. 못 먹고 지금 직업이 없어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됐느냐 이걸 보는 거야. 이게 바로 탈상품화야. 그래서 치열한 경쟁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범죄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야.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제 많은 부분 우리 사회가 좀 지나치게 사실은 경쟁적이거든.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싸우다시피 하고 왔단 말이야. 사회적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여기서 뭐 할 얘기 다 할 수는 없고, 어쨌건 이 탈상품화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해. 탈상품화는 직장이 없어도 또 약자여도 경쟁 대열에서 밀려나더라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야. 그것이 조금 더 안정화되면, 그것이 많아지면, 국가가 충분히 복지 정책을 써서 해주면 범죄 문제도 상당 부분 완화가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탈상품화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자, 메스너와 로젠펠드의 제도적 아노미론 봤습니다. 북유럽은요 세금이 많아요. 세금이. 그 대신에 그 사회 약자들에 대한 그 배려를 통해서 본인들이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세금을 많이 낸 만큼 내가 안전하게 샀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가 안전했으면 좋겠다. 기꺼이 내가 내 세금을 내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니까. 성숙된 생각이죠. 자, 티틀이 나왔어요. 티틀의 통제 균형 이론입니다. 간단해. 복잡하지 않아. 자, 이렇게 저울을 본 거예요. 저울로. 통제를 받는 거예요. 통제, 이것을 우리는 뭐냐면 결핍이라고 그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자, 여기는 통제를 과잉 통제를 해요. 과잉. 내가 힘이 넘쳐.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잖아. 이게 고정화되어 있지 않아. 이게 이 범죄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서 누군가는 통제의 결핍이 있고 누군가는 과잉 통제에 있다 이렇게 보지 않아.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따라서 다 달라져. 이게 저울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왔다 갔다 해. 그런데 통제 결핍에 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런 얘기고요. 과잉 통제의 힘이 남아돌 때, 잉여 힘이 남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거야. 자, 통제 결핍이 있다 그러면 내가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무시당해. 아니, 상대방을 무시하기도 해. 무시. 저항하기도 해. 저항. 그죠? 자, 그 다음에 과잉 통제는 사람을 시켜서 살인도 해. 사람을 시켜서. 자, 한번 내용을 보면서 볼까요? 개인이 받는 통제 의량과 받는 통제 의량이야. 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통제 의량이 일탈의 확률을 결정한다는 통제 비율을 제시했다. 이 이름 자체가 뭐예요? 티틀 하잖아. 뭐 이게 왔다 갔다 한다니까. 티틀 하면서. 자, 2번. 자, 이번 동그라미 치고요. 통제 결손, 통제 결핍이라고 해서 발생할 경우 약탈적이거나 약탈적, 남의 것을 뺏거나 또 반항적 행동을 하게, 또 무시도 해 상대방을.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 통제를 받게 되면 굴종도 하게 돼. 굴종. 그래서 맞는 거야. 강제적이고 비일관적인 통제가 가장 심각한 범죄를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티틀의 이론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티틀이야. 티틀 뭔가 균형이 맞춰져야 한다. 그러면 여기 오면 어때요? 가장 안전하다고 본 거예요. 적절한 나의 결핍도 없고 남에 대해서 힘을 쓰려고도 하지 않고 아름답죠. 이 자리가 뭐예요? 이성의 자리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 이성이라는 개념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해.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 이 말은 계산적이라는 말이기도 해. 이 계산은 뭐예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한테 시키지 않는 자리야. 역지사지의 자리란 얘기야. 이것이 건강한 사회예요. 극좌나 극우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 어쨌건 자 볼까요?
사회 과정 이론입니다. 미시 이론이죠. 자,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글레이저. 자, 차별적 동일시 이론 바로 나오죠. 그랬어 하면서 동일화 시킨다니까. 그랬어? 오, 나도 할래? 이런 얘기야. 차별적 접촉 이론은 뭐예요? 서덜랜드죠. 차별적인 접촉이야. 그냥 직접적인 접촉을 말해. 글을 직접 써가지고 서덜랜드. 직접 접촉이에요. 범죄 행동 학습의 중요한 부분은 친밀한 집단 내에서 일어난다는 명제를 수정했다. 그렇죠.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영화를 보고 책을 보고 그 사람을 모델링화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글레이저의 얘기는. 좋아요. 자, A차 사고가 난 거야. A차 사고. 사회학습 이론의 핵심 개념은 차별적인 접촉, 차별적인 강화, 차별적인 동일시. 아니야. 차별적 동일시는 뭐라고? 글레이저고. 정의, 모방. 네 가지로 봤죠. 자, 초등학생 갑은 조직폭력배의 역할인 범죄 영화 주인공에 심취하여 그 주인공의 일탈 행위를 흉내내고 결국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데 갑의 범죄와 과정을 권력 갈등 이론에 부합한다. 아니죠. 이것은 뭐예요? 동일화잖아. 동일화. 동일시죠. 아유, 얼마나 멋있게 봤어. 범죄 영화 주인공에 심취해가지고 저 사람처럼 나도 되어야지 하면서 범죄를 배웠다니까. 이것은 동일시 이론도 되지만 매스컴의 범죄 유발 요인도 되죠. 이렇게. 자, 차별적 접촉 이론은 주요 개념이 명확해요. 명확해. 개념이 명확해. 결과적인 이론 검증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이거 어려워. 쉽지 않아. 그래서 이 이론을 좀 수치화 시켜보려고, 계량화 시켜보려고 누가 노력을 하냐면 드 플로어와 퀴니가 연구를 합니다. 이걸 우리 이제 대한민국 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기호 이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세트 티어리라고 했어요. 집합 이론이에요. 집합 이론. 그러니까 수학적인 방법으로 이것이 검증이 가능하다. 이러한 논문을 씁니다. 어쨌건 쉽지 않아. 일명제. 모든 사람은 서로 접촉하면서 범죄를 배운다. 어떻게 입증할 거야? 쉽지 않단 말이야. 구명제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다. 자, 이걸 다시 한번 봐. 에이커스. 자, 이왕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출문제를 보면서 시험을 한번 보면서 굉장히 일치월장하는 어떤 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냥 시험 한번 보고 가볍게 터치하고 내년에 또 시험 준비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20문제지만 아주 거기가 막 핵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확장적으로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좀 깊숙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 볼까요? 에이커스. 여러분들 읽다 보면 사회학습 이론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돼. 사회학습 이론.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게 헷갈린단 말이야. 자, 맨 먼저는 반두라는 사람이에요. 반두라. 반두라. 여러분들 반두라가 보보 인형 실험이라고 해서 보보 인형 실험. 아이들이 TV를 보여주면서 폭력적 장면을 계속 보여주더니 얘들이 폭력을 하더라. 직접 만나지 않고도 관찰을 통해서도 자극을 받지 않고도 관찰을 통해서도 보더라. 이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관찰학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뭐라고 하냐면 사회학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모델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론을 버제스와 에이커스야 A차 사고가 났다는 얘기야. 에이커스가 차별적 접촉 이론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서덜랜드의 이론을에다가 서덜랜드 이론에다가 플러스 이 사회학습 이론을 접목을 시킨다니까. 그래서 접목을 시키니까 이 모델링이 여기 딱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모델링.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에이커스의 사회학습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회학습 이론. 그러니까 사회학습 이론이란 말이 여기서 저기서 나온다고 해서 달리 보지 마시고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이 관찰학습이고 모델링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요? 에이커스야. 그 사람이 또 사회학습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이론을 명명화시켜. 왜? 이 모델이라는 것을 가져왔거든. 그래서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모델링이 나왔잖아. 모델링이. 여긴 모방 나왔죠. 그래서 차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에이커스라고 그래서 차 사고라고 해서 차 접촉 사고가 발생했어. 그러면 어때요? 아, 사고가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사고가 났는데 딱 내려서 보니까 아니 앞차 사람이 별로 다치지도 않았는데 뭘 해? 아, 뒷머리를 잡고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병원에 입원해버리네. 그리고 보험금을 왕창 타가지고 가. 이걸 뭐라고 그래? 우리는 강화라고 그래. 강화. 아, 와, 저 친구 사고 났더니 막 돈 버는구나. 거기서 배워. 이 배우는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차별적 강화 이론이라고 그래. 차별적 강화 이론. 그 강화를 하는 이 작업이 뭐냐면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고 얘기해. 응? 그 조작적 조건은 뭐야? 스키너의 얘기란 말이야. 이것을 가지고 차별적 강화 이론을 전개했는데 나중에 에이커스가 반두라의 모델링까지도 포함해가지고 사회학습 이론으로 발전시켜요. 지금 이 얘기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와 그렇구나라고 들려지면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한 거고, 야 저건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다면 조금 공부하면 돼. 별로 많은 시간 걸리지 않아. 자, 너무 길게 하면. 자, 그래서 차별적 통일시는 들어가지 않는다. 에이커스 A차 사고예요. 차 접촉 사고, 정의, 강화, 그 다음에 사회학습, 모델링 이렇게 자연스럽게 암기가 돼야지. 이걸 막 억지로 암기하지 마. 자, 엘리엇이 나왔어. 엘리엇 통합이론입니다. 엘리엇 통합이론 하면 엘리엇 얼려가지고 통합을 했어. 얼려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 이게. 제가 웬만한 것은 다 지금 사람 이름하고 이론하고 연결을 시켰어. 얼려서 통합을 시켰다 이렇게 T자가 있으니까 얼려서 통합을 시켰습니다. 자, 엘리엇과 동료들은 기역, 니은, 디귿을 결합한 통합이론을 제시했다. 성공에 대한 열망, 이게 초점이에요. 성공에 대한 열망. 여러분들 사회통제이론, 사회연대이론, 여러분들 사회통제이론을 너무 넓게 생각하면 누구? 허쉬의 이론에서 빠져나와버려요. 여러분들 허쉬의 이론이 뭐예요? 사회통제이론, 사회연대이론이야. 그러니까 기억하시고요. 이거 사회통제이론은 연대이론이라고 보시면 돼. 사회유대이론, 사회통제이론. 허쉬는 IABC를 얘기했어. IABC. involvement, 참여. A, attachment, belief, commitment. 우리가 성공에 대한 열망이 크면 클수록 전념한다는 거야. 어? 공부에 막 전념을 해. 학원에 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그리고 집에 있는 부모님에 대한, 선생님에 대한 애착심이 강해. 정서적인 감정이야. 와, 저 선생님 너무 존경스럽다, 감동스럽다, 저분처럼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것이 애착이고요. 그것이 애착이고, 빌리프, 신념. 내가 합격하면은 아마 잘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우리 사회에 봉사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거야. 이러한 신념, 사회에 대한 신념. 커미트먼트, 전념이라고 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인발브먼트, 학원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이 강할 것이다. 성공에 대한 열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것이 잘 될 것이다. 이게. 그래서 성공할 것이다. 여기 보여? 사회 연대 이론이야. 그런데 엘리엇은 얘기하기를, 야, 꼭 그렇지 않더라. 만약에 이렇게 몰두가 강하잖아요. 사회 유대가 막 강한 사람이 만약에 성공에 대한 열망이 깨져버렸다, 실패했다, 떨어졌단 말이야.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떨어진 것하고 적당히 공부하다가 그냥 에이 대관 안 되면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한 사람하고 불합격할 때 어떤 느낌이에요? 그냥 적당히 한 사람은 에이 다음에 또 하지 뭐 이랬지만, 열심히 한 사람은 분노가 막 긴장이, 스트레스가 막 엄청나게 온다니까.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올라가가지고 범죄를 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원래는 아닌데. 그래서 이 사회통제이론하고 긴장이론을 합해가지고 성공에 대한 열망이 크면, 원칙적으로는 긴장이론에서는 목표가 크면은 범죄를 하지 않는다고 봤잖아. 한다고 봤잖아. 그런데 두 가지를 엮어서 보니까 오히려 사회 연대가 강할수록 오히려 그로 인한 실패가 왔을 때 범죄가 많게 되더라. 만약에 또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했단 말이죠. 사회 유대인을 가지고 사회 유대가 그러면 떨어지면 어떻게 돼? 성공에 대한 열망이 깨지면, 아니 힘이 없지. 술 마시고 배회하게 되잖아. 그럼 누구를 만나? 또래 비행 집단을 만나게 돼. 그래서 그네들하고 또 이렇게 만나서 학습하게 돼. 그게 뭐예요? 사회 학습 이론이란 말이야.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얼려서 통합을 했습니다. 자, 증오범죄가 나왔죠? 증오범죄. 사실은 짧게 해드리려다가 그래도
정성을 다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요. 자, 증오범죄 hate crime 그렇습니다. 특정 대상에 대한 편견입니다. 바탕으로 범행을 실행하므로 표적범죄의 한 유형이다. 이 표적범죄는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증오범죄하고 뭐가 있어요? 스토킹범죄. 개인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이죠. 스토킹의. 증오범죄는 집단이에요. 집단. 특정 집단이나 인종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어떤 집단일까? 성적 지향성, 동성애자들, 막 극도로 미워한 사람들이 있어. 막 사명감, 막 이런 것들이. 자, 이거 한번 볼까? 자, 스릴 추구형이 있고요, 사명형이 있고요, 복수형이 있고 그래. 여기에 또 하나를 더 넣자면 반항형도 있어요. 반항형. 자, 볼까? 스릴 추구형은 특정 대상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통한 가학성 스릴을 즐기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증오범죄 유형 중에 사명형은 특정 대상을 괴롭히는 것이 세상에 악을 없애기 위해서 자신에게 부여된 신성한 사명이라고 여긴다. 그렇습니다. 증오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원한이나, 이 개인적 원한이 아니야. 개인적 원한이 아니에요. 특정한 집단이나 인종에 대해서 갖는 거예요. 자, 이 복수형이 있거든. 복수형. 자기들이 당한 것, 자, 흑인들이 백인들한테 당한 것에 대한 복수로 하는 것, 이게 복수형이야. 복수형. 주로 발생한다. 증오범죄자는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믿는다. 틀렸죠? 그래서 하나입니다. 네빈과 맥데빗이 증오범죄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 네 가지로. 자, 복수.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합니다. 증오범죄 이거 잘 보셔야 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볼까요? 강의실에 산소가 부족하나? 자, 표출적 범죄와 도구적 범죄. 이 도구적 범죄는 이 용어 자체는 어렵지 않아. 항상 기억해 놓으면 간단해. 도구는 뭐예요? 범죄를 통해서 뭔가 목적을 이루는 거야. 그런데 이 표출적은 성질이 드러나는 거야. 성격이 드러난다면 사나운 성격, 까시로운 성격이 드러나는 것, 분노, 격정 이런 것들 말이에요. 자, 그렇게만 보면 간단하죠. 표출적 범죄는 특정한 목적이나 목표가 결여된 범죄다. 동기부여된 범죄가 아니라 반대로 써놨네요. 자, 표출적 범죄는 주로 개인의 욕구 충족이 뭐예요? 뭐 돈을 벌어야지, 돈을. 그래서 도구적 범죄고요. 도구적 범죄는 타인과의 갈등 상황에서 감정이 격화됐다. 이것은 표출적이라고 그랬죠. 도구적 범죄 유형에는 절도, 사기, 횡령, 돈 버는 거잖아요. 도구적 범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개인의 목적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범죄다.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생활 양식 노출, 양식이란 말 좀 기억하시죠? 라이프 스타일이야. 라이프 스타일. 핵심어예요. 힌델랑이라고, 힌델랑. 이거 누가 쓴 거야?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하인드랑 그랬잖아. 하인드랑. 그렇게 읽었잖아. 그런데 힌델랑으로 나왔어. 이거 누가 썼겠어? 미국에서. 미국적 공부를 한 사람이 쓴 용어단 말이야. 이렇게 보셔야 해. 응? 자, 하인들이랑 갓프렌드스야. 갓프렌드스. 두 사람이 연구한 겁니다. 자, 개인의 방어 능력과 노출에 개인의 범죄 피해자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렇죠? 자, 남성 기혼자, 이거 넣어놨네. 미혼자. 기혼자면 벌써 집에서 묶여 있잖아. 부인한테, 애들한테. 밖에 나갈 틈이 어디 있어. 밖에서 일하고 집에 가서 또 봉사해야지. 기혼자가 아니에요. 미혼자입니다. 미혼자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밖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 그래서 밤에 놀러 떼거리로 다니다가 그러다가 범죄를 만난다는 거야. 피해를 당한다는 거야. 저소득층, 저학력층 범죄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 틀렸죠? 자, 구조적 기대에 대한 수능과 같은 거시적 요소보다 미시적 요소, 거시적인 판단이에요. 이것은 양식이라니까. 양식. 라이프 스타일이야.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이 구조적으로 왜 하류 계층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 하류 계층에 집중된 피해자화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론 초기에는 사회 계층별 대인 범죄를 설명하고자 했지만 이후에 재산 범죄까지, 대물 범죄까지 확대되었다. 이것이 이제 합리적 선택 이론 또는 표적 이론으로 이렇게 발달을 합니다. 어떤 이론적 배경이 돼요. 오케이. 늘상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잘 봐두셔야 합니다. 16번으로 갑시다. 자, 쉐이퍼예요. 쉐이퍼. 피해자 분류 주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그랬어요. 이 쉐이퍼의 얘기는 사실은 잘 안 나타나다가 최근에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죠. 기능적 책임론자라고 그래. 여기 나와 있네. 기능적 책임성에 따라서 분류했다는 것. 자, 피해자와 그의 범죄자에서 피해자 유형을 분류했다는 것. 자, 범죄를 단지 개인적 행동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되고 사회적 현상의 일종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렇게 봤고요. 자, 여기 보니까 윤리적 피해자, 정치적 피해자. 이거 암기해 놓으란 얘기야. 기본서에 자세하게 서술을 해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적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어떤 이론을 갖다 설명한 것은 아니잖아요. 자, 그렇게. 자, 소년 보호 원칙입니다. 자, 이 제도적인 문제죠. 자, 밀행주의와 협력주의는 절차법적 성격이다. 실체법적 성격과 절차법적 성격으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자, 어떤 절차 과정에서 보여주지 마라 이 말이야. 밖에다가 아이들을 발표해가지고 보여줘가지고 장래에 사회생활 못하게 만들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협력주의는 각 기관들이 서로 협력해서 문제 해결해라. 자, 소년 범죄자에 대한 사회내 처우는 보호주의 및 예방주의와 관련이 있다. 그렇죠? 사회내 처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관찰이라든가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사회내 처우. 자, 보호하는 것이고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고 또 범죄를 못하게 예방하는 것이다. 좋아요. 자, 소년법 24조 2항에서 규정한 심리의 비공개 이건 뭐예요? 밀행주의와 관계 있죠. 밀행주의와 관계 있다. 인격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는 과학주의와 관련이 있다. 이 과학이란 말하고 이 분류심사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아이가 범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범죄를 지금 현재 보호를 정책을 하는데 어떤 보호 정책을 쓸 것인가를 과학적인 조사와 검사를 통해서 심리 검사를 통해서 접근하라는 얘기예요. 이 사회과학에서 과학이란 우리 심리학에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쓴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여러분들 범죄학이 심리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보셔야 해. 심리학을. 그런데 심리학이 눈에 보여집니까? 마음의 문제가 드러납니까? 안 드러나요. 그래서 과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것이 합리적으로 이 맞다라고 과학시대에 맞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발달이 오냐면 뒷받침이 되냐면 통계학적 기법이 뒷받침을 해줍니다. 그래서 심리학의 발달과 통계학의 발달은 괴를 같이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내가 마음의 문제를 해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한다니까. 그래서 이 분류심사도 통계학적 방법으로 접근했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 사회적 처우가 나왔어요. 자, 이 부분은 저는 너무 자연스러워서 가볍게 넘어갔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사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이제 수용자 처우죠. 이 사회적 처우란 개념이 뭘까요? 수용자 처우란 얘기야. 범죄인을 처우하는 거야. 자, 우리 범죄인은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을 말하죠. 이 수용자라는 개념은 교도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구분해 두세요. 근데 이 수용자들한테 처우를 하는데 이 교도소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교도소 내에서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시설 내 처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설 내 처우. 시설 안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시설 안에서 하다가 조금 사회하고 가깝게 하는 것을 우리는 뭐냐면 사회적 처우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개방처우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저기 뭐라고 썼어? 사회적 처우, 개방처우 일어났죠. 그리고
아예 밖에다가 사회 내에서 하는 처우를 우리는 사회 내 처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지역사회 교정 이렇게도 얘기해요. 자, 이 시설 내 처우는 뭘까요? 징역이나 금고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 보통 형벌 하면은 교도소 이렇게 생각하잖아. 교도소 안에서 교도관에 의해서 관리를 받고 치료를 받고 치료를 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시설 내 처우라고 그래. 그런데 교도소만 계속 놔두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사회화가 멈춰버린다니까. 그렇지 않아도 사회활동을 못해서 사회적 활동을 못해서 문제가 된 사람인데 계속 붙들고 있으면 문제가 발생해. 그래서 사회 밖에 나갈 수 있도록 나가는데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도소에 신분을 두고 있지만 한 번씩 다녀오게 하는 게 있어. 이건 뭐다? 우리는 귀휴라고 그래. 귀휴. 밖에 한번 잠깐 나갔다 올래? 귀휴. 또 교도소 내이긴 한데 가족들이 한번 와서 한번 아이들 좀 만나볼래요?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가족 만남의 집이 있고 가족 만남의 날이 있어. 가족 만남의 날은 반찬이랑 밥을 해가지고 와서 함께 밥을 먹도록 해주는 거야. 가족 만남의 날이고, 가족 만남의 집은 24시간 동안 와가지고 하룻밤 지내고 가. 교도소 가서 민간인이 들어가서 잘 수 있습니까? 예, 그런 집을 만들어 놨어. 그래서 가족 만남의 집이야. 또 주말에만 들어오도록 해. 주말에만. 주말 구금.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밖에 나가서 뭐 외부 통근이라든가 외부 통근 작업을 밖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기업체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 전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사회적 처우라고 그래. 이걸 개방처우라고 그래. 아예 밖에 나가는 경우 있어. 가석방. 그죠? 가석방. 그 다음에 보호관찰. 아예 밖에 나가 있잖아. 전자장치 부착법, 약물치료법, 사회봉사, 수강명령 전부 다 사회 내 처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 주셔야 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회적 처우가 뭐냐면 신분이 뭐예요? 교도소에 있는 겁니다. 사회 내가 아니야.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사회 적응 훈련을 위해서 잠깐씩 다녀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 보스탈 제도가 나오면 여러분들 이것은 소년 보호시설이에요. 형벌을 때릴 놈을 형벌을 때리지 않고 보호 차원에서 소년원에 보내주는 거야. 이것이 바로 소년원의 뭐예요? 원형이라고 보시면 돼. 처음에는 소년원 애들이 아니야. 원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성격은 아니야. 굉장히 빡세게 운영을 했어. 그러다가 차츰차츰 완화한 처우를 하게 됩니다. 자, 경미범죄를 저지른 성인범죄자 아니 소년에 관한 거야. 교정교화를 위한 사회적 처우이다. 이 사회적 처우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두 가지 논의가 있긴 해요. 어쨌건 보스탈 제도는 성인 제도가 아니다는 거. 자, 가족, 친지 등과의 유대를 지속시켜서 범죄자의 갱생 의욕을 자극할 수 있다. 그렇죠? 가족들을 자꾸 만나게 해주고. 기휴, 외부 통근제, 주말 구금제, 가족 만남의 날은 사회적 처우에 해당한다. 그렇네요. 좋아요. 자, 통상적 형벌 관념이나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죠? 아니 밖에 나와서 옆집에 보니까 살인하고 들어간 놈이 어느 날 보니까 왔다 갔다 하거든. 저 웬일이야? 휴가 나왔대. 아니 무슨 뭐 독립운동하다가 들어갔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법감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범죄 예방은 뭐예요? 사전적이고요. 형사사법제도는 뭐예요? 사후적이죠.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문제 푸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아. 자, 범죄 예방은 사후 대응적이다. 틀렸네요. 자, 범죄 예방과 범죄는 범죄 행동에 중점을 두는 반면 범죄 형사사법제도는 범죄 행동뿐만 아니라 범인성, 두려움의 관계도 있다. 그렇죠. 자, 범죄 예방과 범죄는 범죄 행동에 중점을 두는 반대로 써놨네요. 오케이. 범죄 예방을 적법만 보면 개입에만 중점을 두는 반면 형사사법제도는 개입뿐만 아니라 예측과 평가도 포함된다. 그렇죠? 범죄 예방은 비공식적 사회통제에 중점을 두는 반면 형사사법제도는 공식적 사회통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렇죠? 어렵지 않죠? 예? 좋아요. 자, 범죄 예측이 나왔습니다. 예측. 범죄 예방적 차원에서 예측을 잘 해야 하잖아요. 경제적이어야 합니다. 시간과 돈이 적게 들여야 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안 돼. 예측이 과학적으로 예측자가 누구나 되더라도 결과가 동일해야 한다. 이것은 뭐예요? 객관성이에요. 객관성. 또 신뢰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죠 여러분들? 틀렸네요. 자, 객관성은 뭐예요?
예측 방법과 결과가 쉽게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해야 한다는 얘기야. 단순성을 잘못 써놨죠. 예측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지 않는다. 경제성이죠. 타당성, 예측의 목적에 따라서 예측이 한 목적적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좋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문제를 다 봤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제가 이 해설 강의를 해드리려고 했을 때는 범죄학에 대한 좀 인식을 좀 더 얘기를 좀 나눌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이렇게 이 정도로 그래도 많은 얘기를 했네요.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범죄학 공부를 너무 무겁게 보지 마시고 편안한 인간학이다, 사람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시고, 방법론에 있어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범죄학은 사회과학이고 검증하는 과학이고 경험과학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 주인이 있어요. 고전주의도 사실은 주인이 있습니다. 고전주의, 실증주의를 얘기할 실증주의는 다 지금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름을 다 암기하고 있잖아요. 이름 암기해야 한다니까. 그래서 효과적으로 암기해야 해.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 암기장을 만들어 놨어. 암기장을 좀 더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범죄학 공부에 대한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놓치지 말고 공부를 하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